책과 함께 체킹! 네, 안녕하세요. 피스모모 북토크 책과 함께 체크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는 피스모모의 아영이고요. 저는 피스모모의 가연. 김동철입니다. 네, 오늘 저희 북토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김동춘 선생님의 신간, 언제 나왔죠, 교수님? 5월 말? 6월 초? 5월 말. 예. 5월 말, 6월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워낙에 김동춘 선생님께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연구해 오신 학자이시다 보니까 책에서도 그 성실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못 끝내고 있는 학생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너무 반성하게 되는 면도 있고 그랬어요. 시험 능력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건 언제셨어요? 시험 능력주의라는 제목은 한 2년 전쯤에 생각했고요. 네. 이 책은 한 4년, 5년 전쯤부터 시작했어요. 한 예. 4, 5년 동안 예. 부산에서 쓰신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4년, 5년 동안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쓰세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쓰고요. 와, 그리고 뭐, 낮에는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야 되니까 수업 준비하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자료를 읽고, 아침에 주로 쓰고, 그렇게. 너무 멋지시다. 좋네요. 저도 그럼 지금부터 4, 5년 후에 쓸 거를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반성했어요. 네.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 아침에 어. 일어나서 한두 시간 책 써야 막 글을 쓰고. 그렇죠. 저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하는 분이 옆에 계시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는 그 누구나가 아닌 모양인데 어쩌면 좋죠? 사실 같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이 열심히 읽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열심히 읽은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를 자랑하실 거예요. 그죠? 네, 가연. 왜 그렇게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러게요. 약간 지저분하게 붙긴 했는데 그만큼 뭔가 기억하고 싶은 문구와 그런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제가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안 놀라셨으면 어쩌려고요? 이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교수님 되게 놀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좀 기대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2명이 있고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고 예. 근데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점수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요새는 뭐 수음이학과 이런 것도 없어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점수를 드러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매우 잘함, 보통 이렇게 나와요. 노령, 요함. 다행히 또 저희 아이는 지금까지 매우 잘함이었거든요. 그래요. 드디어 보통이 떴어요. 그래서 어제 약간 이 시험 능력주의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행복해서 좋은데 그래서 약간의 그런 양가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분기점입니다. 음. 예, 중학교 들어가서도 계속 그럴 수 있을지는 좀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그게 대부분 중학생 정도가 되면 부모들이 이제 변합니다. 예, 현실 속에 들어가. 거대한 전쟁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서 이제 갈라지죠. 피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이제 남들과 같이 뛰어드는 사람, 계속 머뭇거리는 사람, 아예 그 전쟁을 피하는 사람. 근데 피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대부분 90%는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에서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 교육이나 다른 아이의 다른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주는 엄마, 아빠 혹은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교수님의 이 시험 능력주의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저는 사실 대학 갈 때까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자퇴라는 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 2학년이 될 때 저희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 이제 그날 밤에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이게 그만둘 수 있는 거였어? 막 이런 거. 그만둘 수 있는 건데 난 왜 몰랐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택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선택할 수 있다고 알더라도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돼 있고 또 피스모모 활동하면서 대안학교도 많이 가보잖아요. 예. 뭐 기숙학교 이런 예, 거 가보면 대부분은 그것을 보내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중산층 네. 이상이죠. 그렇죠. 님 책을 검색해보니까 예스24인가?
거기 예. 리뷰 보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아, 읽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지켜드릴게요. 봤어요. 강하게 공격을 해놨어요. 아니요, 강한 공격은 아니고 그분이 속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서 읽었어.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게 그분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해요. 저는 약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학부모나 교사들이나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불편하게 불편해. 불편해. 어디로 가야 돼? 바로 그거예요. 예. 불편하게 그냥 살아가라.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김누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애들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네. 시원하잖아요. 그 시원함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김누리 교수님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은 인문학계 하니까 그렇게 기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이야기 못한다. 왜냐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안 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왜 안 되는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시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이러하여 이러하다라고 진단을 그러니까 요약해서 한번 책의 내용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지 좀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예,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아니면은 안 읽어본 분들에게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읽어보신 분들도 한 번 정도 더 읽으시면 더 잘 들어올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읽으시면 들어올 텐데 이거는 교육학 책은 아니고요. 그 교육학 책은 시험 능력주의에서 살아남는 법, 시험 능력주의에서 성공하는 법,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부수도 한 10만부터 나갈 텐데요. 그러면 되게 배신감과 불편함에 리뷰가 막 예. 뒤에 또 쓰시는 거 아니에요? 2권으로? 책은 교육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 문제 속에 있는가를 우선 보여주고 그래서 전체를 바꾸는 문제와 별개로 교육만 딱 떼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네네. 그 없는 이유는 교육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크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기득권, 질서유지, 지배 혹은 또 거기서 어쨌든 그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지위를 상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열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고 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그 절차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추천, 또 시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경력, 그 다음에 업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은 과도하게 한두 번의 시험의 성적에 거의 일생이 좌우된다.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부분 좌우된다. 그 시험은 대체로는 그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지선다형의 형태의 시험이라야만 승복을 할 수 있다. 승복을 받아내는 절차다 이게. 그리고 그 합리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절차다. 합격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그 달려든 사람들에게 떨어진 사람들에게 왜 떨어졌는가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다 이게. 한국식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은 이런 식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거나 지위를 갖도록 만드는 이 방법은 일본에서 온 거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일본에서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석차, 인류대, 전부 다 일본에서 왔고, 일본 일제의 유산이다, 기본적으로. 물론, 전통사회, 과거 시험도 있지만 좀 간접적이고, 아주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복사판이다. 그럼 일본은 어디서 왔느냐? 그건 이 책에 제가 좀 학술적인 내용을 해서 길게는 쓰진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왔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수립해서 중앙정부가 엘리트 관료를 충원하기 위한 절차로 만들어냈던 엘리트 교육, 귀족학교 혹은 일요학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일본이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기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그게 오늘날 한국의 시험능력주의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군사주의의 문화 역시도 일본 제국주의 이후로 이 군부 독재, 해방정국 이후의 반공주의 막 살펴보면 그 시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이 사회를 망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 너무 많거든요. 군사주의 역시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쵸,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예. 그 자료를 읽어보다가 경기고등학교였던가요? 경기중학교였던가요? 그때 유겐트 나치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방문 환영 행사를 했던 적이 있고 일본이 이 나치의 유겐트 나치 모델을 가지고 또 학도
한국당 같은 일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모델을 만들고 그것이 또 박정희 시대에 와서 한국화되기도 하고 저희 말고도 북토크 되게 다양하게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 또는 어떤 피드백 있으셨을까요? 책의 상당한 부분은 노동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노동에 대해서 질문을 잘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주로 시험, 수능 시험, 뭐 그다음에 수시 이런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당신 대안이 뭐예요? 뭐 예를 이런 질문들, 대입 시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네요. 저희도 지금 시작하고 시험 능력주의라는 제목으로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처음에만 논의했던, 그러니까 준비했던 자료에는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는데 시험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되긴 하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었잖아요. 과연 이 노동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 너도 노동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어렵죠. 생각이 매우 들면서요. 어렵죠. 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노동 교육을 많이 시작하고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는 노동을 되게 땀 흘림 그리고 되게 그런 계급에 따라서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동은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자꾸 노동을 차치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럼 나는 그런 관리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직업군을 1, 2, 3위로 선택하게 되는 흐름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더 반복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양한 그런 세상을 펼쳐주고 능력도 다양하게 펼쳐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내가 뭐 몇몇 이론들을 참고를 했는데 그 병목사회라는 네. 그 책의 이론도 약간 수학 쓰신 거요? 예. 네. 나 그거 어려웠잖아. 이해하는 거. 이거 뭐라는 거지? 와이는 Z 해가지고 진짜 이해하기 함수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부터 미는 압력과 위로부터 땡기는 교수님이 날 외면하시고 계셔. 예. 이해 못했구나. 이 두 가지 압력이 합쳐서 이제 이 병목의 이 압력을 좌우하는데 노동에 대한 차별이 심하면 심할수록 위로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 위에서의 특권, 이른바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의 특권이 크면 클수록 땡기는 힘이 더 크고 그러니까 전문직의 특권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권이 클수록 땡기는 힘이 크고 그렇다면 그 수학적으로 봐서 밑에서부터 올리는 힘을 줄이고 위에서부터 땡기는 힘을 줄이고 그러면 이 병목의 하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병목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지만 지금처럼 모든 학부모와 모든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로 이 고통을 받거나 혹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평생도록 트라우마에 시달릴 일은 없다. 조금 더 그 구조적인 거 근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병목을 통과하지 않고도 우리 사회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것인데 그 문제는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보상과 이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치더라도 1차 시험은 대학 입학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이제 입사 시험인데요. 1차와 2차의 그 고리를 가능한 느슨하게 한다. 느슨하거나 아니면 끊어버린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2차 시험에서는 즉 입사를 위해서는 1차의 시험의 결과가 2차의 영향을 가능한 덜 주도록 한다. 그럼 2차의 시험에서는 지필고사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뭐 실적 혹은 업적 혹은 주변의 평가, 추천, 뭐 지금 같은 블라인드를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기업에서는 시험 능력주의가 무너진다. 왜냐? 기업에서는 고등학교 나온 것보다 어느 정도 실적을 쌓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개 채용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 자체가 아마 기업은 능력 위주로 어느 정도 여기서 능력이라는 표현이 시험 능력이 아니라 업적, 그러니까 어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쌓은 사람들을 이런 경력치를 채용하는 관행 자체가 이미 부분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입시의 그 명문대, 그 다음에 고시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공무원사회, 그 다음에 법조계, 대학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확고하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중에 그러니까 노동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메이데이에 쉬세요?
노동절에 쉬시나요? 예, 쉬어요. 저도 교수 노조 조합원이에요. 노동자시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메이데이에 쉬나요? 그죠? 우리 쉬잖아요. 예. 우리 평화 노동자. 우리 평화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했을 때 사회 안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노동자로 설정하고 나는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또는 나는 노동자가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모두가 노동자잖아요. 노동 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자기 삶의 노동을 통해서 삶을 꾸려가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노동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이제 모순이죠. 제가 뒷부분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물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능력도 자기 혼자가 고유하게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회가 부여한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 자기의 그것을 자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나 다른 사람을 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허용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와 쌍을 이루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욕망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기존에 축적된 지식 혹은 부모님 혹은 사회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는 1등한 사람은 혹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은 다 누릴 수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부추기는 시스템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력 행사라든지 이 돈의 행사를 견제가 안 되는 거죠. 되게 오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능력주의는 되게 개인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과정인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개인이 깨닫는 거는 내가 사회적인 권한을 이만큼 가져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허락을 받아버리는 네, 그런 과정이 되게 오묘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저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못한 거 아니고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이래서 안 한 거예요. 제가 권한을 너무 누리는 사람이 될까봐 되게 많이 너무 노력해서 전교 1등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기분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 입장에서는 1등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욕망이 사실 이거는 정당하잖아요. 누려보고 싶은 그쵸? 이 세팅에서는. 근데 1등이 된 사람이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것을 나는 지금 누리겠어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이제 이런 제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억울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부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야? 김동준 교수님 왜 이런 책을 내가지고 열심히 수능 보고 이제 좋은 회사 가려는 우리 앞길을 막는 거야? 이미 본인은 서울대 나와주시니까 이미 여기 빠져서 이렇게 나오면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아,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제가 이제, 물론 저보다도 공부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책에도 안 썼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제 주변에는. 일반, 그 시험 능력주의 승리자들이 많긴 한데요. 저는 또 이렇게 그 시험 능력주의 패배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요? 아니, 그냥 씨도 승리자 아니에요? 그래요? 저 승리자인가? 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게 제가 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죠. 이 시스템 속에서 저도 길러진 사람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한국 사회 이런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의 기록들을 진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제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약간 이게 조금 안 다뤄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걸 부추기고 약간 불난데 기름 붓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긴 하네요. 언론이 사실은 부추기는 가장 주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매년 수능시험 칠 때마다 이제 그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점수 랭킹 또 몇 점이 어디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능력주의를 부추기는 약간 이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대해서 아주 극력 반발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수한 수월성 교육 좀 그쵸. 강조하고 뭐 그게 한국의 주요 언론의 기본적인 시각이죠.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언론을 안 다룬 이유는 언론이 이제 어떤 의제를 주도한 측면도 있지만 여론을 반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류 언론은 학부모들의 뜨거운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하는 열망을 그 자기들 상업적 이유로 반영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는 그래서 제가 안 다뤘던 것 같아요. 별도의 행위자는 아닌 그냥 미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그럴 한편으로 제가 언론이 조금 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저희의 이야기 속에서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가진 능력이 다양하고 평가의 방식도 다양해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관계 맺기의 방식과 평가의 방식이 딱 줄세우기 하나는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일제 때부터 쌓여온 이 긴 시간 속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럼 이걸 바꿔내면 저는 약간 디톡스의 과정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교수님이 책을 내신 것처럼 이런 책과 더불어서 공론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공론장이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반에 막 부글부글 이 얘기가 여기저기서 그렇대 이렇대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와야 아 그래? 그럼 우리 애도 학원 보내지 말까? 아 그래? 이런 분위기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언론을 되게 주요한 행위자로 두고 언론이 그 공론장이 만들어진 데 기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적절한 지적이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허준이 같은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한 청년들이 의대를 가지 않고 수학과를 간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 애초부터 그 잠재력이 있는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도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성공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름대로 자기 어쨌든 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자기 자식 키우는 사람들도 부담을 덜 가질 텐데 오로지 이제 이쪽으로 성공한 사람들 시험 잘 봐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만 계속 부각을 시키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의 이 사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지금 계속 뜨거운 감자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녹화해서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유될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추가로 벌어져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정말로 그런 거잖아요. 아는 삼촌이 대통령 되면 나도 취업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장관의 그 따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켜봤을 때 기준이 변화하면서도 공정을 얘기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정부에게 똑같은 잣대를 왜 더 강력하게 들이대지 않는가라고 하면 이미 기득권끼리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겠죠. 요것만 잘 넘어가면 이거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욕망하는 것을 탓하기는 어려우나 그 욕망을 투사해서 언론이 그거를 그냥 뭐랄까 증폭시켜주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정화할 수 있지? 이게 너무 제 역량을 벗어나는 고민인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른바 공정담론인데 그게 사실은 공정담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 정의가 아니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거는 나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오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대생들도 조국 때는 막 분노를 했는데 그 조국 딸이 얘가 왜 의대에 들어왔어? 예를 들면 왜 우리하고 같이 들어왔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 한동훈 딸 같은 경우는 반응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걔가 아직 대학에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들은 걔들이 바뀌어가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0.01%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밥그릇이 침해됐을 때는 공정을 들고 일어나지만 내 밥그릇이 침해되지 않았을 때는 너그러워. 그래서 일종의 기득권 유지의 논리죠. 한국의 공정담론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분노하는 것도 오로지 스카이드 애들만 분노하지 정말로 다수의 청년들은 분노할 힘도 없죠. 교수님 그러면 딱 특정하게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말 요거만큼은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어떤 패키지일 것 같다. 책에도 언뜻 그런 부분 언급하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들으면서 되게 막연하게 크게 느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초보적인 대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도해볼 수 있는. 글쎄요, 이제 개인 학부모로서의 선택지가 너무 적죠. 지금 우리나라 이런 조건에서는
개인 선택지가 완전히 모험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을 다른 길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선택지가 너무 적다는 건 저는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대부분은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적이고 구조적이고 가치적인 이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형 인간의 어쨌든 자기 파괴라고 할까 실패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시험형 인간이 물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실패한 시험형 인간은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세수, 삼수, 사수를 했는데 안 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의대를 가기는 했으나 의대가 적성에 전혀 안 맞는 친구들, 교대를 가서 교사가 되었으나 교사가 적성에 전혀 안 맞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이런 시험 능력주의의 실패자들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험 능력주의 밖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이 사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런 모임과 새로운 학습의 모델과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일종의 교육 공동체 이미 그런 걸 많이 되어왔고요. 여기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알의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학부모로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 시험에 덜 치들린 인간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찌들지 않고 트라우마를 갖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나가는 작업들 이건 아마 우리가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모델이 많이 있고 근데 그게 잘 부각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실패자들은 부각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성공한 삶이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예, 그런 저는 질문을 뭐 하고 사회적인 예를 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기준으로 보면 꼭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서울에 집도 없고 예를 들면 별로 뭐 부자가 아니고. 나 교수님 집 어디 있는지 알아. 예. 그런 세속적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 뭐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교수님 굉장히 성공하신 삶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네요. 예.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책의 이제 말미에 가면은 교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잠깐 언급하신단 말이죠. 한반도의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 기억나세요? 예. 네. 어떻게 다 기억하시지? 짚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약간 만약에 변수가 된다고 하면 한반도의 평화 또는 이 통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 한반도 내부의 어떤 변화가 될 텐데 일단 그거는 불확실성이고 예. 기후위기라든지 뭐 출산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거 예. 출생률, 그치? 출생률이 굉장히 낮은 거 이런 것들은 닥쳐온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평화라는 주제에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가 보편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결국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과 생존,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가야 해 라고 하는 그 욕망이 강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분단이 이 시험 능력주의에 끼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야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 전반적인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물론 이 지면 안에서 그걸 다 다루실 수는 없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원래 또 한국전쟁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그쵸. 예, 또 평화 통일 문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약간 꺼내면 이제 중용의 그 편안할 때 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편안해야만 사람이 어떤 일을 기획을 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기본적으로 즉 전쟁 상태에 있거나 자기가 위협을 느끼거나 과도한 경쟁 상태에 있으면 자기의 기획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큰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큰 사고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한국에 있으면서도 글로벌한 사고를
사고를 하거나 혹은 지구 환경 위기를 고민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미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보고 우크라이나 보고 러시아도 보고 유럽, EU도 보고 아프리카도 볼 수 있는 정도 시야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시험 능력주의 승리자들, 시험형 인간은 아주 시야가 적어요. 시험 공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경쟁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경쟁에 노출된 거는 결국은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서 끊임없이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위협과 이 전쟁의 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함이 없는 거죠. 네.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중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평화 혹은 통일이 되어야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이런 식의 어쨌든 지구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고 계속 남북한이 분단 상태에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경쟁에 네. 이 좁은 땅덩에서 이 작은 먹거리 가지고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가 조금 더 8천만 경제권이 되고 또 전쟁이 조금 더 중단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입장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그게 담론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분단 전쟁 때문에. 너무 공감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한국 사회가 평화 논의를 하기에 좋은 토양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너무 논의가 단순해지고. 평화가 너무 추상적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영역, 예. 이 내적 내면 평화 평화. 이렇게 예. 가거나. 근데 교수님 책 읽으면서 시험 능력주의가 유한 갈등이 얘기했었던 구조적 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으로 작동하고 있고 사실 구조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그것이 용인되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너무 거대하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제가 좀 남는 것 같아요. 편안해야 널리 볼 수 있다. 왜냐면 새로운 곳에 여행 가거나 길 잃어버려서 긴장하면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피스모모가 지향하는 어떤 이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도 하겠지만 사회가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날수록 평화의 문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도 늘어날 텐데 이 맞물려 있는 이것을 어떻게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스쳐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그 알매 공동체라고 하는 시도들이 결국은 이런 시간들. 교수님 내일 부산 가신다면서요? 예. 그죠? 그러면 그렇게 가셔서 만나시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서 켜이 쌓여가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또 변화를 만들겠지? 이제 이런 생각 하면서 스스로 마음에. 거기서 그래서 제가 20대 청년들하고도 지금 공부 모임하고 있어요. 진짜 예. 대단하시다. 예. 정기적으로요? 10명을 모아서 내 책 지금 5권 읽기 지금 하고 있고 좋다. 1기 끝나면 2기도 또 할 거예요. 오. 예. 20대 청년들을 좀 어떻게 같이 이야기 대화를 해야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너무 관심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네. 기성인들은 30대 이상 사람들은 별도로 길 따면서 이제 8월 말 이후에 매달 한 번씩 하겠습니다. 난 30대 이상은 안 받아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면서 관련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떠오르신 이야기? 예, 우리 사회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계속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15년째 계속 후퇴하고 있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자본 이런 게 다 있지만, 국내적으로 본다면, 시민의식의 후퇴, 혹은 시민들이 과도한 욕망의 노예화되어 가고 있는. 제가 여기서 지금 시대에는 신노예제 사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인능력주의라는 게 일종의 신흥종교다.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성들이나 이른바 이제 이 노비들이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았듯이 지금 세상도 그렇다. 이른바 능력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산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 차원만 있는 것이고 그 한 차원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서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권력과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일종의 신흥종교다. 나는
그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훨씬 더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만나서 사회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 모모가 드립니다. 이렇게 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토어에 오시면 이런 공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우리 꼭 이 북토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창작가 비평사랑도 이제 창비랑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창비에서 이 책을 출판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도서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리 안내 드렸다시피 이 신청하신 분들 중에 추첨으로 10분 드리려고 했는데 창비가 책을 더 주셔가지고 15분께는 우리 저자의 사인이 담긴 도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가연, 네,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혹시 어떤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가요? 전 좀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하나로 딱 특정 지어서 그 이후에는 모든 게 통과된 것처럼 생각한 것도 조금 우리 안에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가 하나로 특정 지어지고 그 이후의 삶은 다 이제 허락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신 거는 계속 배우고자 하는 거, 알고자 하는 거 그런 것이 배움을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배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계속 불편해요. 라고만 했는데 오히려 나는 모르겠어요의 자세로 저를 또 더 키워나가고 다음 세대도 키워나가면 그것 또한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시험 능력주의에 더 몰아넣는 이전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다 아니까 이대로만 가면 돼. 이게 좋은 방향이야 라고 제시해주기 때문에 또 그게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나는 모르겠어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용기를 또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연의 경우에 저도 가연의 아이들 많이 만나보는데 만날 때마다 쑥쑥 크거든요. 예. 쑥쑥 자라고 계세요. 애들은 빨리 자라.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의 대화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죠. 한 존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일의 어려움, 두려움 같은 거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리면서 한국 사회가 부동산에 너무 꽂혀 있잖아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과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음, 움직이려고 하지 않음, 알려고 하지 않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교수님께서 질병이라고 표현하신 부분, 병리라고 표현하셨던 부분 그것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좀 알아차리고 서로 좀 다른 삶의 이 기회들을 포착하고 또 만들어내는 시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사 누스바움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 쓰셨던 책 중에 Poetic Justice라는 책이 있잖아요. 시적 정의. 네. 그 시적 정의에 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휘트만의 시 인용하면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햇살처럼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리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에 있을 사람, 볕을 받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햇살과 같은 것이어서 때로는 그늘이 질 수도 있지만 해가 옮겨가면 그늘이 사라지고 또 볕이 들잖아요. 그런 정의를 경험하는 사회를 만들고 경험하고 싶다. 네, 우리가 진짜 서로에게 햇살 같은. 여러분 우영우 보세요? 이거 나갈 때 우영우 끝나는 거 아니겠지? 그 우영우에 보면 우영우 변호사의 최친구 최수영 변호사의 별명을 우영우 변호사가 봄날의 햇살이라고 지어주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좀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문제는 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시험능력주의라는 책으로 피스모모의 첫 번째 북토크를 이렇게 진행해보게 되었고요. 긴 시간 함께해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멋진 책을 몇 년간 걸쳐 써주시고 저희에게 정말 귀한 노력과 시간을 나눠주신 김동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체킷? 준비 너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가요?